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명예와 신용 업무에 관한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명예에 관한 문제 나오는데 명예에 관한 문제 기본적 구성권 보면은 명예훼손죄 307조 1항이 있고, 근데 이제 가중 구성 요건으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307조 2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309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사자 명예훼손죄하고 모욕죄가 독립적 구성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고, 310조의 위법성 조각으로 진실성과 공익성을 갖춘 행위가 307조 1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만약에 진실성과 공익성을 갖추면은 우리가 이제 그 위법성을 조각하는 수혜를 보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명예훼손죄 허위 사실 역시 307조, 그다음에 이제 309조는 반의사 불벌죄고, 사자 명예훼손죄하고 모욕죄 같은 경우는 친고죄라는 거, 그 정도의 내용만 여러분들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특별법으로 우리가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보면은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정보통신망법 70조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을 갖다가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명예훼손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습니다. 근데 비방의 목적이 없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그냥 일반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좀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뭐 의의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그런 범죄다 그랬는데, 이 명예훼손죄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우리 강론 시간에 배웠던 기본적인 개념들, 명예라고 하는 것은 외적 명예를 말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외부적 평가를 말하는 외적 명예를 말한다는 거. 이제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는 것은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는 것이 다수결적 입장인데, 판례 입장은 전파 가능성을 거기다 이제 접목시키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307조 1항과 307조 2항에서 307조 1항에서 말하는 사실이라는 건 진실이 아니에요. 입증 가능한 사실, 증명 가능한 현재와 과거의 사실을 말하는 거고, 미래의 사실은 뭐다? 미래의 사실은 현재와 연관돼 있을 때만 미래의 사실도 그 사실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사실 허위의 사실이었는데 행위자가 허위의 사실로 인식 못하고 진실한 사실이라 믿었을 때는 307조 2항이 아니라 307조 1항이 적용된다는 거, 15조 1항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 그 정도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자 명예훼손죄가 되어 있고, 309조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다. 출판물 등이라고 하는 건 신문, 잡지, 라디오 등 기타 출판물 등을 말하는데, 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는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미 그런 매체들이 공연성을 가지고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뭐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관련돼 가지고 출판물로 인정되지 않으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고 무죄냐? 그게 아니죠. 역시 그때도 일반 명예훼손죄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객관식용어로 그 정도는 정리하고 있으려 봅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310조의 명예훼손죄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데, 진실성과 공익성을 갖춘 경우에 우리가 307조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래요. 근데 이 307조 1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제로는 허위의 사실이었는데 행위자는 허위의 사실을 아직 인식 못한 경우, 그 경우는 307조 1항이 적용되고 310조로 돌아와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겠냐? 조각되지 않는다는 거죠. 진실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우리가 위법성 조각 사유에 전제 사실이라는 착오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이론 구성을 해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논점이고 핵심적인 논점이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도 보면은 변호사 시험에도 이제 한 번 나왔었는데, 결국 이 16년도 5회 시험에 나온 게 명예훼손죄 위법성 조각 사유와 관련된 논점이었고, 그 다음에 19년도에 나온 그 유전착 문제는 그냥 일반적인 유전착 문제였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6년도 5회 변호사 시험 제2문이 명예훼손죄 관련된 사유인데, 이거는 이미 그 형법총론 유전착 104페이지에 설명을 했고, 모의시험도 올해 모의시험 2차 1문에서 역시 그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그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일반 명예훼손죄에서 그 유전착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도 이미 106페이지 설명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거기에 규정을 강의 교환을 만들어 놨지만은 제가 설명은 안 했었죠, 그때요.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오늘 여기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환 보면은 104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첫 번째 변호사 시험 5회 2문이 나오는데 밑줄 친 부분만 103페이지로 넘어가서 밑줄 친 부분만 보면은 결국 갑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참소식 신문사에서 일하는 사회부 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 신문사 기자였는데 어떤 병원의 원장이 불법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이제 취재를 하러 갔는데 담당 의사가 인터뷰 요청해주지 않은 겁니다. 인터뷰를 거절한 거죠. 그럼 이제 103페이지에 있는 문제 보면 밑줄 친 부분 보면은 그래서 이 갑과 을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몰래 진료실에 들어가 프로포폴 한 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두 번째 질문이 그리고 이제 A와 B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지는 못했으나 프로포폴을 주사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으므로 더 이상의 조사는 필요 없다 생각하고 병원장 A가 거액을 받고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주사해 주고 있으며 B도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고 이 기사는 다음날 참소식 신문 일면 특종으로 게재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출판물 등의 어떤 명예훼손에 관련된 사실이 게재된 거죠. 자, 근데 갑과 을은 이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굳게 믿었고 A나 B를 비방할 의도 없이 이들의 불법 투여 사실을 알림으로써 프로포폴의 오남용을 근절하는데 일조한다는 생각에서 기사화한 겁니다. 이 비방의 목적이 없었죠.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그러나 사실 B는 B라는 건 이제 배우겠죠, 여기요. 유명 연예인이고 성형수술 목적으로 프로포폴 주사를 맞은 것이었고 병원장 A에 관한 내용도 허위 사실로 다나종합병원의 경장병원 의사 C가 낸 헛소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갑과 을은 헛소문을 믿고 그 헛소문에 의해서 취재를 해놓고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사실들을 출판물 등에 게재한 겁니다.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사실 보면 나번 보면은 104페이지에 사실에 대해서 갑과 을의 재책을 논하시오라지 25점이나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25점이 배점되어 있다는 거는 관련돼 가지고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이라는 차고 310조의 유전착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큰 문제다. 근데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 기본적으로 우리 법조문이 307조 1항, 307조 2항, 그 다음에 308조 건너뛰고 309조, 그 다음에 310조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07조 1항은 사실을 적시해가지고 명예훼손하는 경우입니다. 307조 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가지고 명예훼손하는 경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공연성은 필요 없지만은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출판물 등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310조는 뭐다? 310조는 이 307조 1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307조 1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진실성과 공익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건을 갖췄으면 위법성을 종합시키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논리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를 구성하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309조는 비방의 목적을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비방의 목적이 없었어요. 비방의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309조에 해당하지 않고 307조의 일반적인 명예훼손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어가지고 일로 가거나 아니면 출판물로 명예훼손을 하는데 출판물 등으로 인정되지가 않아. 그럴 때는 역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는 허위의 사실이었는데 행위자가 뭐다? 행위자가 자기 스스로 허위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형법 15조 1항에 의해서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니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307조 1항이 적용된다면 307조 1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 310조 보면 307조 1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진실성과 공익성을 갖추면 어떻게 된다?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실성은 객관적으로 진실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보면 얘는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잘못 믿었기 때문에 15조 1항 때문에 일로 간 것뿐이지 이 사실이 여기서 이 진실성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익성은 충족되는데 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이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학설의 대립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학설의 대립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를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견해는 먼저 엄격 책임설과 그 다음에 제한 책임설 중에서 유추적용설, 그 다음에 법효과 제한 책임설이 있어요. 자, 엄격 책임설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엄격 책임설에 의하면은 얘가 진실한 사실을, 진실하지 않은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이유 의무에 따라 가지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는 거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책임이 인정돼 버리고 양형에서 감경해 준다. 이게 이제 엄격 책임설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엄격 책임설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를 위법성의 착오로 봐가지고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유추적용설은 뭐예요? 유추적용설은 기본적으로 고의가 조각되는 거죠.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을 땐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겁니다. 근데 행위자가 믿었어. 행위자는 진실하지 않은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믿었어요. 그렇다면 명예훼손죄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과실범 규정이 있을 땐 과실범은 처벌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명예훼손죄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무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무죄가 되고 이것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유무에 따라 가지고 나눠진다는 겁니다. 법효과 제한 책임설도 역시 무죄가 되죠. 법효과 제한 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를 구성요건적 고의와 그 책임 고의로 나눠놓고 이 위법성 조각 사이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의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는데 책임 고의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허위의 사실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언론에 막 흘린 기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될지 몰라도 책임 고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뭐 한다? 그때는 명예훼손죄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 과실범 규정이 있으면 과실범을 처벌하는데 우리는 명예훼손죄 과실범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무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예훼손죄와 관련돼 가지고 이런 경우를 이렇게 허위의 사실을 진실의 사실로 알고 발표한 경우를 위전착오가 아닌 것으로 보자는 견해가 나와요. 그게 이제 바로 의무합치적 심사설이죠. 즉 의무합치적 심사설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교수님이 한양대 김재봉 교수님이나 성균관대학교의 이문 교수님이었는데 이런 분들이 이걸 주장하는 이유는 법효과 제한 책임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헌법 구조상 명예훼손죄에서는 신문 기자가 맨날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을 믿고 발표해버리면 처벌할 수 없다는 입법적 공백이 형사상식적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이것은 유전적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합치적 심사설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거는 뭐냐? 의무합치적 심사설은 결국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 요소와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어떻게 돼요? 얘가 조각되려면 기본적으로 객관적 정당화 요소와 주관적 정당화 요소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이때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얘는 뭐냐? 얘는 기본적으로 주관적 정당화 요소. 신문 기자는 뭐요? 신문 기자는 자기 행위가 그 객관적 정당화 요소에 해당하는지를 인식하고 그다음에 인식과 의사를 갖고 거기다 하나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합치적 심사를 해야 된다는 건 자기가 그 취재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자기가 뭐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된다는 거다. 만약에 심사를 안 하면 어떻게 한다? 심사를 안 하면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의무합치적 심사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원래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그렇게 오해하는데 정당한 이유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주관적 정당 요소가 있는 거고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주관적 정당 요소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법성이 조각 안 된다고 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명예훼손죄 유전착 문제는 객관적 정당 요소가 인정됐어요? 인정되지 않았어요? 이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면 명백히 허위의 사실이에요.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이기 때문에 객관적 정당 요소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데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를 나누는데 이게 뭐 상당한 이유다? 아니면 정당한 이유다라 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 조각, 없으면 위법성 인정.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의무합치적 심사설의 문제점이다. 그 의무합치적 심사설을 이 의무합치적 심사설을 주장하신 분들은 이것이 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데 판례도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관련돼 가지고 명예훼손죄 관련된 내용인데 이 명예훼손죄 관련돼 가지고 유전착 문제가 나오는 건데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의무합치적 심사설 이외에 하나의 학설이 더 나오는 것이 이거는 그냥 마지막 나오는 건 그냥 이거는 위법성의 착오다. 위법성의 착오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허위의 사실을 기자가 진실한 사실로 알았어요. 자,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알아가지고 이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잘못 알아가지고 15조 1항에서 이 307조 1항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이 사실은 뭐예요? 이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에요. 허위의 사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307조 1항의 행위가 일로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일로 올 수 없고 사실을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을 믿어가지고 307조 1항이 적용되는 것뿐이고 거기는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가 위법한지에 대해서 그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해가지고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 그러면 위법성의 인식과 관련돼가지고 그렇게 인식하는데 착오가 있는 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신문 기자가 진실한 사실을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의 착오와 관련된 부분으로 가서 책임이 조각되는 거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책임이 인정돼 가지고 양형에서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위법성의 착오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김성동 교수님이라든가 송년대학교의 김동문 교수님이라든가 저기 건국대학의 그 손동원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 학설을 주장하셨는데 이것을 주장하신 분들은 이 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을 믿었던 부분은 여기서 해결할 문제이지 밑으로 갈 문제가 아니다. 밑으로 갈 문제는 진실한 사실만을 밑으로 갈 사실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 입장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시면은 명예훼손죄 위법성 조각 사유와 관련된 문제들도 다 정리가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앞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총칙상에 나오는 위법성 조각 사유 전제 사실이라 하는 차고 위전착 문제가 나오면 거의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부분만 쓰시면 돼요. 윗부분 유전착 이 부분만 쓰면 되고 판례 입장을 쓰면은 뭐 이런 내용까지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밑에 부분 위법성의 착오설 여부는 일반적인 유전착에서는 논할 필요가 없죠. 근데 명예훼손죄 유전착 문제 310조 문제에서는 이 부분의 학설까지도 논해주는 게 좋다. 명확하게 학설들 정리가 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의 내용을 보고 이제 여기를 보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104페이지에 보면은 쟁점이 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와 310조 적용의 진실성 착오의 해결 문제다라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참소식 신문사의 신문은 출판물 등에 해당하죠. 신문 잡지, 라디오 등 신문 잡지, 기타 출판물 등의 출판물에 해당합니다. 근데 아까 309조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했어요? 출판물에 의해서 출판물 등에 의해서 명예훼손하는 경우에 비방의 목적이 필요하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해요? 갑과 을은 참소식 신문사의 사회부 기자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이런 것들을 불법 투여 사실을 알리는 것이 프로포폴의 오남용을 근절하는데 일조한다는 생각에서 기사화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거죠. 결국 비방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갑과 을의 행위는 뭐가 됩니까? 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307조 1항의 307조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 307조로 올라오면 나중에 이 사실은 신문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었습니까? 진실한 사실이었습니까? 허위의 사실이었어요. 근데 기자들은 뭐요? 기자들은 그것을 진실한 사실로 믿고 신문에 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은 허위의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15조 1항에 의해서 307조 1항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갑과 을의 행위는 307조 1항에 해당해요. 그럼 307조 1항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310조에서 진실성과 공익성을 갖추면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이 갑과 을은 공익은 인정돼요. 공익이 인정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공익성과 거의 비방의 목적과 공익성은 거의 반비례 관계다. 즉 비방의 목적이 있으면 공익성이 인정 안 되고 비방의 목적이 없으면 공익성이 인정되는 그런 관계에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인정되겠죠. 근데 진실한 사실이었을 때 진실한 사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결국 여기 학설 보면 유전착오로 해결하자는 견해, 그다음에 이제 법효과 유전착오로 해결하자는 이제 유법성의 착오로 해결하자는 견해, 그다음에 의무합리적 심사를 다한 경우에 유법성 조각을 인정하는 견해, 이렇게 세 가지 견해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즉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유전착오로 보는 견해, 의무합리적 심사설을 보는 견해, 유법성의 착오로 보는 견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학설로 나눠지고 유전착오로 보는 견해는 다시 엄격 책임설, 유추적용설, 그다음에 법효과 제한 책임설이 다 적용된다. 각각의 학설에 의할 때 결론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놔야겠죠. 자, 근데 그러고 이제 관련돼 가지고 저는 뭐 기본적으로 엄격 책임설의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엄격 책임설에 와가지고 정당한 이유 유무로 판단하면 된다. 근데 신문기자 갑과 을이 과연 그걸 진실한 사실,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냐 했을 때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에 따르면은 그런 상당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상당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냥 책임이 인정돼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갑과 을한테는 명예훼손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유추정설은 무죄, 법효과 제한설도 무죄, 의무합리적 심사설을 보면 얘네들은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해가지고 객관적 정당한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유무에 따라 가지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없으면은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없어가지고 책임이 인정된다, 위법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결론에 따르면 되고 이거의 착오로 본다, 이거의 착오로 위법성의 착오로 보는 견해는 결국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엄격 책임설과 결론이 같아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5페이지에 보면 결론 보면 갑과 을에게는 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갑과 을은 뭐 공동정범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항상 논하는 것은 이런 갑과 을에 대해서 교사한 사람이라든가 방조범의 책임을 어떻게 논할 것이냐. 그때 이제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견해와 관련돼 가지고 가능한 견해로 여러분들이 교환에 나와 있는 대로 정리한 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올해 모의시험 2차 1문에 나왔던 부분은 이 갑녀는 남편 을과 현재 별거 상태에서 이혼을 지게한 후 그를 파멸시키려고 하였다는 겁니다. 즉 갑이라는 여자는 을이라고 한 남편을 파멸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갑녀는 을의 회사 내에서 애사심이 강한 병을 만나 조작된 자료를 제시하며 을의 지난해 회사 공금 5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결국 갑이 을한테 갑이 병한테 을에 관련된 허위의 사실을 제보한 거죠. 근데 이제 병은 이 제보를 진실한 것으로 섣불리 믿은 병은 오로지 회사의 발전을 위해 을과 같은 비위자는 퇴사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병은 회사 모든 직원이 알 수 있도록 병녀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을 회사 내부 통신망의 게시판에 게재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병이 그렇게 게시한 이유가 뭐예요? 을이라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했습니까? 오로지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퇴사시켜야 된다고 하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공익성이 인정되고 결국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지금 이 병이 명예훼손 사실을 갖다가 적시한 부분은 내부 통신망이기 때문에 정부 통신망에 적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상에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해당할 수 있느냐로 검토해야 되는데 사이버 명예훼손죄도 기본적으로 뭐예요? 아까 비방의 목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게 사이버 명예훼손죄다. 비방의 목적이 없으면 사이버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고 형법상에 그냥 307조 1항 2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담당자가 게시물을 바로 지웠죠. 바로 지웠다 할지라도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기수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게시판에 게시된 글이 을과 상관없는 허위의 사실로 밝혀졌죠.
이런 사례 이래서 갑과 병의 죄책을 논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의 입장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시오. 자, 이게 뭐예요, 지금요? 지금 판례 입장은 뭡니까? 의무합치적 심사설에 의해서 갑과 병의 죄책을 논해보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이제 병의 죄책을 먼저 논해야 되는데, 병의 죄책 관련돼 가지고 뭐 20점의 배점이 있었는데, 20점의 배점 보면은 결국은 다 첫 번째 나온 것처럼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겠냐? 안 된다 그랬죠. 비방이 목적이 없어서. 그러면 이제 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얘는 허위의 사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15조 1항 때문에 307조 1항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근데 307조 1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구성권에 해당해요. 그러면 307조 1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진실성과 공익성과 같이 유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데 유법성이 조각되느냐? 조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실성의 착오가 있었던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107페이지에 보면은 310조 착오의 문제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제1설 위법성 조각사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로 보는 설, 유전착오로 보는 경우에 그다음에 2설이 15조 1항의 착오로 보는 경우, 즉 15조 1항의 착오라는 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는데 일로 봤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 착오를 위법성의 착오로 보는 경우에 우리가 위법성의 착오설 아니면 15조 1항의 문제로 보는 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결국 허위의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사실로, 그냥 일반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해가지고 위법성의 착오로 본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설이고 3번이 뭐 허용된 위험설이라는데 허용된 위험설은 의무합치적 심사설이다. 판례는 뭐다? 판례는 의무합치적 심사설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이 병은 경솔하게 믿은 거기 때문에 경솔하게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병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명예훼손죄의 구성권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인정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소결 보면 107페이지에 소결. 법원은 형법 310조의 진실성의 착오와 관련하여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이라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병은 307조 1항의 죄책을 부담한다 그랬는데 결국 뭐 타당하지 않은 판례의 입장을 의해서 결론을 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가지고 갑의 죄책. 갑은 이제 그걸 교사시킨 거죠. 뭐, 허위 사실 역시 명예훼손죄에 직접정범이 성립하냐 관련돼가지고 이 경우에는 그 직접정범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얘와 관련돼가지고는 이 갑이라는 여자는 뭐 어떻게 해요? 이미 허위 사실이라는 걸 알았죠. 허위 사실이라는 걸 알았고 얘는 이제 관련돼가지고 직접 정범이 성립할 수 있겠느냐 관련돼가지고 그 10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그러나 판례는 전파 가능성 이론을 긍정하는 판례는 병은 애사심이 강한 사람으로 타인에 유포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경쟁되어 병렬은 307조 2항에 직접 정범이 성립한다 그랬고 그럼 허위 사실 역시 명예훼손죄에 간접 정범 또는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겠냐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그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범배의 정범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그 교사범 성립 관련돼 가지고는 범행을 교사한 것은 보기 어려우므로 그냥 직접 정범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2000년 모의사 1차 이문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수출피에서 봤고 이런 정도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명예훼손죄에 관련된 것으로 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교환 208페이지, 238페이지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제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거 16년도 5회 시험과 그다음에 모의시험 2000년도 올해 2차 모의시험 2차 1문에 나왔던 부분은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5년도 모의시험 1차 2문에 나왔던 부분인데, 아까 앞에서 봤던 부분인데, 이 갑이 이제 관련돼 가지고, 그, 동생이 대형마트에서 그 A라고 하는 여자의 오디로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갑이 대신 경찰 조사 받은 거죠. 근데 이제 239페이지에 보면은, 사례 1번 보면은, 이후 갑은 마을 청년회장에 출마하였는데, 같이 청년회장에 출마한 을은 친구인 K로부터 갑이 성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 경솔하게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를 선거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자, 그러면 을은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선거 연설 회장에서 갑은 마트에서 성추행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청년회장이 자격이 없다라며 갑이 혐의 사실에 대한 말을 하였고
이에 갑은 연단 위로 뛰어올라가 1분여 동안 을의 입을 막고 연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문제를 보면 1번의 사실관계에서 갑과 을에게 각각 유리한 주장과 논거 및 불리한 주장과 논거를 제시하면서 갑과 을의 재책을 구성하시오 그랬는데 이게 25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쟁점을 보면 쟁점 첫 번째 을의 경우와 관련돼 가지고는 명예훼손죄에서 허위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는 경우에 과연 이것이 어떤 죄책이 문제되는가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310조에 의한 위법성이 조각되냐와 관련돼 가지고 봤는데 자 기본적으로 얘는 뭐요? 240페이지 구성요건 해당성을 보면 317조 2항의 명예훼손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친구가 알려준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는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문제는 여기서 요 문제는 허위 사실이었냐 진실한 일반 사실이었냐 했을 때 허위 사실이었지만 행위자는 이걸로 믿었기 때문에 307조 1항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얘는 뭐 이런 경우에 관련돼 가지고 비방의 목적이 있냐 없냐 관련돼 가지고 비방의 목적이 뭐 없다라고 판단해 가지고 이제 이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일로 와야 되는데 밑에 보면은 결국 그 진실성의 착오에 관한 학설을 가지고 유전착오로 해결하는 게네 위법성 착오로 해결하는 게네 의무합치적 심사설로 해결하는 견해를 가지고 을에게 유리한 주장 및 논거, 을에게 불리한 주장 및 논거와 관련돼 가지고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행위자한테 유리한 건 뭐겠어요? 행위자한테 유리한 건 무죄가 나는 유추적 용설이나 법효과 제한 책임설입니다. 근데 행위자한테 불리한 건 뭐예요? 정당한 이유 의무를 따지는 이 부분이겠죠. 이런 것들은 행위자한테 불리한 사유에 해당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갑에게 유리 불리한 주장에 논검이 반박 그래가지고 그 갑이 연단으로 뛰어올라가 1분여 동안 을의 입을 막으면서 연설을 방해한 행위는 폭행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강요죄 구성권에 해당하는데 이미 강요죄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강요죄를 앞에서 봤지만은 이 강요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겠냐와 관련돼 가지고 뭐 갑에게 유리한 주장, 갑에게 불리한 주장 뭐들을 정리해놨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내용들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배점이 한 10점 전후로 아니면 뭐 모의 시험에서는 우리가 15점, 20점씩 배점되고 있는데 이 위전착 문제는 두 종류의 문제로 나올 수 있다 항상. 그러니까 형법 총칙상의 위전착, 그다음에 명예훼손죄를 보고 있는 위전착 문제 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명예훼손죄에서 명예훼손죄 위전착 문제는 써야 될 학설들이 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칙상의 명예훼손죄는 총칙상의 위전착 문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엄격 책임설, 그다음에 그 유추적 용설, 법효과 제한 책임설, 그다음에 의무합치적 심사 이런 정도를 써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명예훼손죄 관련돼 가지고는 이 위법성의 착오로 보는 견해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서 이 부분은 항상 어떤 유형의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보고 잘 쓸 수 있게 정리하고 명예훼손죄와 관련돼 가지고 아까 봤듯이 출판물이라든가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비방의 목적이 없으면 여기서 일로 넘어간다는 거. 그리고 얘가 허위의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이 부분으로 가가지고 307조 1항으로 가서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는 거. 이런 논리 구조를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놓고 문제를 자꾸 연습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뭐 242페이지에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제로 나오게 되는데 자,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제에서 이제 뭐 업무 방해죄가 가장 큰 뭐 쟁점이겠죠. 뭐 신용이라고 하는 건 명예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명예의 일종으로서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경제적 지불 상태, 지불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용이라 한다 하는 정도 보면 되고 업무라고 했을 때 업무는 여러분들 업무의 개념은 이미 다 알고 있죠. 업무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그때 사무는 일을 말하는데 그 일에는 사적인 사무냐 공무냐를 포함시키냐 했을 때 공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뭐 판례 입장이고 타당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거기가 가장 큰 핵심적인 쟁점일 겁니다. 자, 그와 관련돼 가지고 보면은 업무방해죄 보호법익 관련돼서 업무방해죄 보호법익은 보호할 실익이 있는 업무방해죄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만을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대부분 뭐 강론 시간에 얘기했던 성매매 업무,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허가 없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공인중개사 업무, 그다음에 이제 뭐 사무장병원의 업무 이런 것들은 이제 보호할 가치도 없다라고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법 관련돼 가지고 결국 핵심 문제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했어요. 2018년도 7회 변호사 시험에 국립학교 교사가 수업을 하는데 국립학교 교사의 수업은 뭐예요? 이거는 공무죠. 근데 이걸 방해한 경우,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게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의 행위태양이 다르죠. 지금 업무방해죄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나 위력이에요. 자, 관련돼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입니다. 근데 공무집행 방해죄는 뭐예요? 이거는 폭행, 협박 또는 위계죠. 자, 근데 이때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은 그냥 위력 정도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했다. 그럼 그때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폭행, 협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공무원의 공무도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면 그때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판례 이제 논의의 시작인데, 결국 공무집행 방해죄에서는 공무원이 집행하는 공무는 폭행이나 협박 정도에 이르러 가지고 방해하는 경우만 처벌하지, 단순히 위력 정도를 보인 경우, 어떤 그 힘을 과시하는 위력 정도를, 그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위력 정도를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무집행 방해죄 행위태양과 업무방해죄 행위태양, 이 위력, 아까 설명했지만 위력은 뭐라 그랬어요? 상대방의 의사를 그 제압하는 정도의 힘을 과시한다고 했죠.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정도의 힘을 제시해가지고 뭔가 일을 방해했을 때 그 일이 공무라면 그때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업무방해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만 여러분들이 좀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242페이지에 보면 그 사례 2번 한편, 위회사 전무이사인 병은 국립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의 담임교사 A가 평소 딸을 많이 혼내는 것에 불만이 있었는데, 위 초등학교 부근을 걸어가다가 도로에 인접한 딸의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A를 보고 화가 나 위 교실 창문을 열고 교실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큰 소리로 잘 사는 애들만 대접받는 더러운 세상에게 외쳤다. 근데 A가 제지하는데도 병은 약 20분간 계속 크게 소리를 내어 소란을 피워 A는 수업을 중단하였고 학생들은 더 이상 수업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그 위에 붙으면 이해 사실관계에서 병의 죄책을 논하라. 이제 요것만 여러분들이 따져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병이 수업 중인 교실 안으로 얼굴을 디미는 행위는 뭐예요? 이거는 사실상의 사실상의 평온을 깬 거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 구성권에 해당하고, 이미 사실상의 평온이 깨졌다고 보면 주거 침입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판례 같은 경우도 이제 신체의 일부만이 들어갔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이 깨지면 주거 침입죄 기수가 성립한다고 봤죠. 똑같이 이 경우도 이제 병 같은 경우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란을 피워 수업을 중단시키는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는 그 당시에 이제 시중에 나와 있던 논의 책들 보니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느냐 이렇게 논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모욕죄도 안 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이제 그 피해자도 특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고, 중요한 거는 이제 교사의 업무를 방해했는데 이 교사가 초등학교 교사인데 이게 사립초등학교 교사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 구성을 국립초등학교 교사로 봤기 때문에 국립초등학교 교사는 뭡니까?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국립초등학교 교사가 행하는 그 수업은 공무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243페이지에 보면은 판례는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보호법익과 보호대상이 다르고,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에 의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만 성립하고 위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무원에 대해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한 경우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폭행, 협박,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려면 행위자의 행위가 폭행, 협박에 이르러야 돼요. 여기는 뭐다? 위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력으로 해당한다고 그랬을 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냐? 그때 업무방해죄의 업무에는, 이 업무에는 뭐다? 이때는 공무는 제외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뭐 관련된 사항들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생들의 수업 듣는 것이 업무냐고 했을 때, 이건 뭐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거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 즉 업무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건 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뭐 그 정도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중에서 비밀침해죄와 그다음에 이제 뭐 주거침입의 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뭐 크게 쟁점이 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주거침입죄와 관련돼 가지고 기존의 여러 가지 그 변호사 시험과 모의 시험에 주거침입의 여러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주거침입,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거나 건조물에 들어가거나 방실에 침입하거나 하는 건 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면서, 핵심적인 사항은 아까도 앞에서 봤지만은 폭처법상의 공동의 의미에 이 주거침입도 포함된다는 거. 그러니까 폭처법이 공동으로 행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그 8가지 범죄 유형이 있다 그랬죠. 상해, 폭행, 그다음에 그 협박, 강요, 체포, 감금, 그다음에 주거침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산손괴법에서 공갈죄와 손괴죄가 있는데, 요 8가지 범죄 중에 특히나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자꾸 넘어가는 부분이 이 주거침입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은 그 정도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해두면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 18년도 제7회 변호사 시험 아까 앞에 봤던 것 중에서 얼굴을 디민 행위만 가지고도 그 사실상의 평온이 깨지면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앞에 봤는데, 그 정도의 내용만 간단하게 보는 것으로 하고 뭐 이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까지 뭐 진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좀 많은 양의 진도가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 형법 각 층계 강론에서 이 개인적 법 중에서 재산죄를 뺀 앞부분에는 이 정도의 쟁점들이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 하는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재산적 법익에 들어가서 재산적 법익에서는 재산적 법익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위 태양들이 앞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볼 수 있으면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